이제 피아노 완성품 시장의 80%는 우리 차지다. 와, 한 기업 대표의 정말 자신감 넘치는 외침이죠. 모든 걸 다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계획은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죠. 회사를 키우려고 경쟁사를 인수하고 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합치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영리한 전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 도대체 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있었던 판례를 가지고 기업 인수합병에 숨겨진 함정, 바로 이 독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국내 피아노 시장의 선두주자 알파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 대표 A씨가 아주 거대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대표의 계획 정말 치밀했습니다. 우선 경영난 때문에 휘청거리는 업계 2위 경쟁사 베타를 인수하고요. 동시에 피아노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감마 부품이라는 회사까지 사들이는 거였죠. 이 두 건의 인수가 성공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피아노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A 대표 계획의 첫 번째 파트, 그러니까 경쟁사인 베타를 인수하는 것. 이걸 법률 용어로는 수평적 기업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지. 쉽게 말해서 그냥 같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품 회사인 감마를 인수하는 건 수직적 기업 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최종 판매까지 쭉 이어지는 그 수직선상에 있는 회사를 합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결합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A 대표가 꿈꿨던 합병 후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 와, 이건 사실상 시장 전체를 그냥 손에 쥐는 거나 다름없는 어마어마한 수치였죠. 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너무 일렀습니다. 대표의 축배가 채 식기도 전에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강력한 레드카드가 나온 겁니다. 그게 어디였냐?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공정위라고 부르는 곳이었죠. 공정위의 메시지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알파의 인수합병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아주 심각하게 해치니까 당장 그 합병을 취소하거나 바로잡아라, 이런 시정명령을 내린 거죠. A 대표 입장에선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을 겁니다. 공정위가 콕 집어서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1등, 2등 회사가 합쳐버리면 피아노 시장의 경쟁이라는 게 아예 사라지지 않겠냐, 이거였고요. 그리고 둘째, 부품 회사를 독점해버리면 다른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아예 몰아내버리는 이른바 봉쇄 효과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A 대표도 당연히 억울함을 토로했죠. 어차피 망해가는 회사 우리가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품 회사랑 합치면 생산 효율이 올라가서 결국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대한 야망을 가진 한 기업가와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정부, 이 치열한 다툼의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의 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시장 전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키는 게 먼저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자, 최종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옳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대표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고 해당 인수합병은 위법하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렸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법원이 왜 A 대표의 선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그 판결 뒤에 숨어있는 핵심 이유들을 하나씩 아주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법원의 생각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A 대표는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이익이 소비자한테 돌아갈 만큼 압도적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봤고요. 어차피 망해가는 회사였다는 주장 역시 베타가 정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결국 법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 기업의 이익보다는 독점으로 인해서 시장 경쟁이 무너지고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을 훨씬 더 무겁게 봤다는 거죠. 법원이 이런 독점 사건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이들이 싸우는 링이 어디인가, 이걸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네 떡볶이집 두 곳이 합친다고 해서 전국 떡볶이 가격이 오르진 않잖아요. 그쵸?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전국 피아노 시장이라는 거대한 링에서 1등, 2등 선수가 아예 한 팀이 돼서 다른 선수들을 압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본 겁니다. 이건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수직적 결합의 위험성,
이 비유를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떡볶이집이 하나밖에 없는 고추장 공장까지 인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바로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떡볶이집들은 고추장을 못 구해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피아노 시장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파는 경쟁사들한테 아예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거나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올려버릴 수 있어요. 그럼 다른 회사들은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뿌리째 흔드는 무서운 봉쇄 효과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일 옛날 판례 얘기로 끝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인수합병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실용적인 교훈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얻어가야 할 실용적인 팁 3가지입니다. 첫째, 정말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해요. M&A를 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공정위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법률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오늘 사례처럼 꼭 경쟁사가 아니더라도 부품사나 유통망을 인수하는 수직적 결합 역시 시장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합병하면 효율이 좋아질 겁니다. 같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 효과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법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업의 성장은 정말 중요하고 훌륭한 전략이지만 그 성장이 시장이라는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는 포식자의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엄중한 경고인 셈이죠. 기업의 자유로운 성장, 그리고 시장 전체의 공정한 질서, 이 둘 사이의 올바른 균형점은 과연 어딜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실제 판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